암호화폐 전문 방송 코인 넘버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윤송아입니다. 오늘 저희 코인 넘버원과 함께할 게스트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코인 넘버원 1회 때 함께해 주셨던 분이죠.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태원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을 사랑하는 남자, 그리고 코인 넘버원의 시작과 같이 했듯이 이 마무리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서 정말 발빠르게 노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진아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블록체인 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맡고 있는 김진아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김진아 대표님은 저희 우리나라의 우리 국화가 무궁하면은 또 우리 비트코인계에 또 김진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분위기군요. 그렇죠. 개그맨 이영식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윤송아 씨와 함께 벌써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77년 다사다난했습니다, 여러분들. 안 좋은 일 다 잊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8년에는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식입니다. 김진아 대표님 정말 네네. 오랜만인 것 네, 같은데 반가워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그동안 한가하게 지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바쁘게 지내셨구나. 굉장히 뭐 국회도 가고 뭐 아, 여기저기 뭐 기재부라든지 뭐 정부에서 좀 이게 어떻게 된 거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뭐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예. 동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네. 이 국회에서 막 김진아 대표님께서 막 당당하게 딱 맞아요. 얘기하시는 모습 보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예. 동영상에서 김진아 대표님 말고는 안 보였습니다. 사실. 예. 아니 뭐 저희가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엄연히 하나의 중요한 네. 시장으로 금융시장에서도 이제 해외에서도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예,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김진아 대표님은 한국 블록체인 협회 또 회장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회장은 그런지- 아니고요. 예. 다른 건가요? 준비위원회를- 공동대표? 예, 준비위원회 공동대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역시 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네. 좀 이렇게 활약하고 계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코인 넘버원이 마지막 회입니다. 2017년에 2018년부터 물론 있고요. 네. 그래서 2017년 암호화폐 시장을 마무리하는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방송 코인 넘버원 지금 시작합니다. 출발. 네, 2017년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 또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2017년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마 3월 달쯤이 되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제 많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연구하시고 이런 업을 삼으셨던 분들이 기술의 진보성 그리고 우리의 당위성을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면은 3월 달을 기점으로 시장에서 그걸 인정해 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 3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과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많은 거래량이 폭증했던 네. 것들을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뭐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예, 저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는 사실 좋은 면보다는 약간 위기의 순간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게 뭐냐면 7월, 8월쯤에 이제 비트코인이 파행적으로 분열될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앞날을 결정지을 그 세그윗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비트코인의 이 거버넌스 체계 자체가 굉장히 경직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변덕이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변덕 같은 게 영향을 가장 못 미치고 알고리즘이 이렇게 모든 걸 결정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신뢰 시스템을 만든 건데 사실은 이렇게 위기를 겪었는데 그때 이제 세그윗으로 합의를 딱 보면서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역시 2012년 또 14년의 위기를 극복했던 이 비트코인의 커뮤니티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굉장히 너무 자유방임인 것 같고 아무도 이렇게 중앙에 기관도 없는 것 같지만 역시나 위기를 극복한 것 같다. 그리고 11월까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그런 식으로 돼서 이제는 비트코인이 파행적으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일곱 난장이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배당 일종의
하드포크를 배당으로 인식을 하면서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분산의 철학과 그다음에 이 자율적인 거버넌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자들이 단순히 가격의 급등락뿐만이 아니라 이게 정말 분산의 힘이구나. 이것이 과연 정말 자율적인 거버넌스의 역량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었고 그 체감이 또 가격으로까지 이렇게 보너스처럼 올 수 그렇죠. 있었던 그것들이 굉장히 저는 드라마틱했던 반전이다. 좀 이렇게 봅니다. 예. 영식 씨는요? 저는 그 코미디언으로서 네. 비트코인에 관련된 방송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또 올해는 저에게 좀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그 비트코인 가격이 이 정도였을 때 야,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그게 너무 지금도 기억이 나고 참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네. 게스트로서 1회 때 방송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잘 이제 되새겨 보시면은 그 당시에는 사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전혀 모르시는 상태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맞아요. 어느 정도 준 전문가가 돼 있으십니다. 그처럼 그 꼭 저는 전문가들이 방송을 하는 이런 뉴스 같은 스타일의 방송보다는 이렇게 편안하게 같이 배워나가는 방송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많이 배우고 있다는 게. 개그계 사토시 뭐 이런 오, 좋다. 아니 당구장 갈 때는 팔토시를 끼는데 저는 이제 개그계 사토시라고 좀. 1회 때 욕 드셨던 그 개그신데. 네, 저도 정말 비트코인의 엄청난 상승세가 또 올해 기억에 남는데요. 지금 2월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2017년 2월 7일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1,050달러예요. 근데 지금 이때 하나가 그러니까 113만 원 정도였네요. 근데 야, 지금은 얼마죠? 지금은 2,000달러가 넘었죠. 2만 무려 달러. 네, 2만 달러죠. 2만 달러를 육박하려고 하다가 네. 좌절하고 네. 지금 네, 뭐 이제 2천만 원. 네, 우리나라로는 봐보세요. 와, 정말 대박입니다. 그래프가 와우 거의 그냥 한 수직 상승으로 10개월 그냥 만에 네, 거의 그냥 산행을 한다 치면 암벽 등반에 가까운 그런 그래프 느낌인데요. 무려 18배, 2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뭐 이런 그래프를 보면 이런 그래프 때문에 버블이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역사상 이런 그래프를 처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비근한 예가 1971년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과 달러 사이의 그 교환을 중지했을 때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법정화폐와 금의 연결고리가 끊긴 이후에 10년간의 금값의 그래프가 지금 비트코인이 2009년 1월 3일부터 가동돼서 지금 한 10여 년째 이르는데 그 그래프와 놀랄 만큼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새로운 어떤 희소성을 갖추는 자산이 금융시장에 편입이 될 때 저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뭐 비트코인이 올라서 좋은 것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그래서 버블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미 40여 년 전에 금에 대해서도 이런 경험을 했었고요. 그게 시장 경제의 특징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기대를 갖고 혹은 뭐 약간의 경계심을 갖고 그러나 양쪽을 다 보면서 좀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네.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방금 김준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버블이다. 근데 버블이다를 빗댈 때 보통 튤립이라는 생물을 빗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터넷상 지금까지는 기득권층들이 뭐라 그랬냐면 인터넷상의 코드는 자산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맞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 인터넷 사회에 살고 있고 모든 데이터들이 인터넷상에 저장을 시켜놓고 또 그게 증거 자료로도 수사기관의 증거 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미 우리는 인터넷상의 어떠한 데이터를 가치가 있는 자료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2017년도를 기점으로 이제 인터넷상의 코드도 안전자산의 속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은 이게 빠르게 자선화되고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많은 과도기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과도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김진아 대표님 같은 이런 협회에서 이렇게 빨리 제도권을 편입을 해가지고 이 과도기를 가장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그만큼 더 암호화폐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또 이더리움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연초에 지금 보면은 네. 한번 보시죠. 100만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을 했죠. 그리고 방송 초반에 얼마였었죠? 길거리 설문조사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것 같은데 그 자료 한번 볼까요?
삼성이 승리를 했네요. 근데 이제 뭐 거의 뭐 이거 승리라고 할 거의 수가 없을 것 박빙인 같아요. 것 이 차이의 같아요. 간격이. 예. 대단합니다. 네. 또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들만의 게임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육성을 할 건데 암호화폐는 철저하게 이건 투기로 봐야 된다라는 것들은 저런 지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제 하나의 이 거버넌스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여름 때만 해도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구글 검색창에 검색한 숫자를 봤을 때 2위가 누구였을까요? 1위가 누구였을까요? 베스트 5를 한번 발표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바로 뭐 도널드 지금 트럼프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위는 미국의 허리케인이고요. 그다음에 예. 허리케인이 그 허리케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지금 저기 어마나? 보시면 예. 2위가 비트코인이네요. 4위가 북한. 대박이네요. 북한도 놀랐고, 네, 2위에 비트코인이 있다는 네, 것도 정말 5위는 놀라운 것 이제 같습니다. 제페니스 푸드가 아니라 이클립스 그 일시. 이클립스. 네. 4위가 북한이네요. 3위가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는 그 테러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걔도 진짜 그 구글에서 2위를 했다. 근데 저게 전 세계 결과잖아요. 예. 보통은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뭐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거나 네. 했을 때 이런 저런 자연재해들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왔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금융시장에 거의 재해급의 평지 풍파를 일으켰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뭐, 내년에는 1위 윤송아 봅니다. 알고 네, 2위는 아니에요. 기억의 사토시. 네. 네, 저희가 보니까 미국인의 80%가 또 비트코인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비트코인의 인지도가 정말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 암호화폐 시장에 있었던 사건, 사고, 큰 이슈들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차근차근 정리를 해봤는데요. 1월부터 3월까지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세계는 가상화폐 붐, 일본 비트코인 점포수만 4,200개라고 하네요. 그리고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금값을 추월했고요. 비트코인 두 종류 양분, 우려 걱정의 20% 급락, 미국 SEC, 비트코인 ETF 승인 거부, 가격 폭락 이렇게 있습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 그 뭐 일본에서는 작년 2016년 4월에 그 자금 결제법을 개정하면서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를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결제 수단이라고 이제 법에 네.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뒤늦게 그렇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저렇게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 뭐 이런 것들도 빠르게 확산된 게 아닌가.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 가보면 일본 사람들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도 잘 안 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걸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것들이 그러네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아까 제가 안정적인 말씀드렸던 또, 비트코인 네. 그 분열 양상에 대한 게 또 세 번째 있네요. 예. 그랬는데 한 8월 달에 저게 결론이 나면서 이후 추가 상승을 이끌었었죠. 예. 미국에서는 왜 이때 비트코인 ETF를 승인 거부한 건가요? 지금도 이제 미국의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계속 이제 ETF에 대한 승인 여부를 갖다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부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었고요. 굉장히 이 시장이 굉장히 유망한 시장이고 이 시장의 가치, 미래 잠재력 같은 것들을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다. 다만 그 지금 거래소 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거래소들의 공정성이라든지 안정성 같은 데 있어서 좀 보다 충족돼야 되는 요건들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냥 거절하겠다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뉘앙스는. 그러나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악재로 받아들일 만했죠. 예. 그러네요. 4월 한번 어땠는지 볼까요? 4월을 보시면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가 해킹됐고요. 55억 피해 고객에게 떠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새 돈벌이 수단이 됐죠. 비트코인이. 그리고 일본 비트코인 버청화폐로 인정이 됐고요. 선진국 행보에 합류됐습니다. 일본이 또 발빠르게 움직였네요. 네네,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내용이었고요. 예. 네. 저게 이제 작년 4월에 자금 결제법 개정하고 1년 후가 돼서 이제 발효가 된 겁니다. 예. 이렇게 거래소가 해킹돼서 국내 또 많은 유저들이 정말 고객분들이 좀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거래소 해킹에 있어서 전에 그 과거의 마운트곡스 사건을 좀 비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마운트곡스 사건이 일어나면서 비트코인이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잠깐 동안에 암흑기가 오게 되는데 이번에 이 비트코인 거래소가 그 50억이라는 해킹 사건, 큰 사건이 생겼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그만큼 견고했고요. 또 이 거래소 해킹이라는 건 사실 요즘 많은 거래소들이 이제 그 해킹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거래소 서버라든지 이 시스템 해킹이라기보다는 이 거래소 운영자의 개인 PC들이 해킹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마 4월 달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2월 달 현재는 많은 거래소들이 고도화가 돼 있고 이 전산 시스템이 보안 시스템들이 상당히 이제 그 준금융권 수준에 맞춰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로 인정되면서 그 다른 그 약간 부작용 같은 건 없었나요? 일본이 사실은 이 법정화폐로 인정된 건 아닌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제 수단이죠. 예, 결제.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급 결제 수단의 하나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이 된 것들이고요. 사실 이제 부작용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는데 이 대한민국이랑은 조금 틀린 흐름으로 갔던 게 대세는 이거를 결제 수단으로 본다는 것들이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일본 입장이었다면 대한민국에서는 대세가 비트코인인 거는 누구나도 인정을 하나 그러나 부작용들을 너무 부각을 시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쪽으로요. 그게 양국의 차이가 아닐까. 최근에 일본은 굉장히 많은 그 암호화폐 회사들과 인력들이 일본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싱가포르에서 오신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스위스가 약간 지금 규제를 강하게 하려는 움직임을 맞습니다. 보이니까 스위스에 있던 자금과 사람들이 지금 재빠르게 일본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는 국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의 탤런트, 재능과 그다음에 자금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시작될 텐데 일본이 굉장히 선점을 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말씀과 우리 정부의 모습이 좀 약간 오버래핑이 되면서 제가 좀 약간 씁쓸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 일반적으로 그 일본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일본에 그쪽 뭐 등록하고 인가를 받은 부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이런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이런 블록체인 산업 쪽에서 이렇게 힘을 쓰셨던 우리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를 네. 정체성을 인정해주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만들던 거래소를 만들던 이 정부의 승인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분위기여서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네, 그리고 5, 6월 달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돈이 되는 비트코인 사상 최악 랜섬웨어 키워. 두 번째, 암호화폐 인기의 그래픽카드 대란. 국내 거래소 빗썸. 해킹으로 고객돈 인출 사건 발생.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습니다. 야, 최악의 랜섬웨어를 키웠다는 말은 또 뭘까요? 이제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개발자 출신으로서 네. 그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랜섬웨어가 비트코인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닙니다. 보안이라는 거는 항상 강화를 시켜야 되고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랜섬웨어에서 다른 나라들 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많은 이런 백신이라든지 이런 업데이트를 했다면은 대한민국은 사실 그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고요. 그 사각지대가 비트코인이라는 결제 수단을 통해서 부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비트코인을 나쁘게 볼 게 암호화폐를 나쁘게 볼 게 아니고 보안 사각지대에 있던 것들을 평소에도 잘 관리하고 우리가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를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랑 똑같은 거죠. US 달러 지폐가 사상 최악의 마약 거래 부추겨 뭐 이런 거랑 맞아요. 그러니까 마약 거래에 이용되는 게 대부분의 이제 해외에 발행된 US 달러지 않습니까? 네. 예, 미국에서 발행된 달러인데 그 결제 수단의 그 원인을 전가하는 건 인과관계에 좀 전도된 그런 비판이라고 봅니다. 예. 암호화폐 인기의 그래픽카드 대란. 이거는 그 해킹이 네. 아니 그 채굴에 쓰이는 그래픽카드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요. 이제 언론에서 이제 기자님들도 좀 헷갈리시는 게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그래픽 카드가 쓰인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비트코인은 A식 칩을 쓰고요. 이 그래픽 카드가 쓰이는 것들은 이제 그 이더리움 마이닝입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새로 나온 비트코인 골드도 이 그래픽 카드 방식으로 해서 이때 뭐 재밌었던 해프닝들이 이제 PC방 사장님들이 이제 PC방 문을 닫고 거기 게임용으로 이제 그래픽 카드 좋은 것들이 있는 PC들을 사양이 좋으니까 그걸로 이제 마이닝을 한다든지 그래픽 카드가 품절이 된다든지 그래서 바다 건너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이제 그래픽 카드에 거의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주가가 올해 굉장히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예. 네. 거기는 원래도 이제 머신 러닝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유망한 회사긴 했는데 이 이더리움 수혜를 톡톡히 봤죠. 예. 그리고 국내 최대 거래소 빗썸이 또 해킹이 돼서 안타까운 사태가 또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7, 8월 이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비트코인 캐시 하루 만에 시총 3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각자 암호화폐 사기가 비상이 걸렸고요. 1,000억 원대 해치 비트코인 총책이 검거됐고요. 비트코인 시총 GM 제처. 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7, 8월은 네, 좀 좋지 않았네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그 비트코인 이런 어떤 알트코인을 알아가고 그 코인들이 정상적으로 그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액면가가 대부분이었다면은 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 채굴 파워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했다는 게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 결국에는 그렇게 그 시총이 이렇게 3위로 등장한 거는 결국에는 꼭 박수 칠 일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 비트코인과 분열은 아니고 네.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처럼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장이 또 잘 조정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럼 9월의 이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비트코인 전지화한 파일 1분 몰수 못해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났습니다. 중국 3대 암호화폐 거래소 모두 거래가 중단이 됐고요. 일본 비트코인이 세부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경제난 베네수엘라 생존원 비트코인 채굴이 유행. 예, 근데 여기서 조금 바로잡아야 될 거는요. 우리가 흔히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다 중단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중단된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네, 아, 네. 그래요? 그럼 어떤 그러니까 상황이죠? 예전에 운영된 것처럼 막 우리 한국 거래소들이 하는 것처럼 오더북이 막 공개가 되고 매수 매도가 이제 체결되고 이런 시스템을 못 하게 된 것뿐이지 아하. C2C라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코인베이스가 네, 하고 있듯이 오더북은 보지 못하면서도 거래소가 중간에 중개를 해서 체결시키는 시스템은 계속 가동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셧다운됐다 이런 것들은 좀 되게 자극적으로 사실과는 쓰시네. 맞지 않는 네. 그런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일본에서 비트코인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도 싶은데. 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죠. 예.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좀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저희 나라도 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나요? 그렇죠. 근데 일본처럼 제도화를 하고 나서 세금을 그러니까 일본이 세금을 물린 것은 아까 앞서 4월 달 네. 이후에 후속 조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도화가 먼저 선행되고 세금이 부과되는 식으로 이제 그게 순서입니다. 예. 그럼 10월의 이슈들 한번 살펴볼까요? 베트남 비트코인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벌금 1,000만 원의 형사처분 경고까지 났어요. 한국은행 비트코인 화폐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했고요. 비트코인 골드 ICO 계획은 폐기 하드포크를 실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비트코인 거래량 세계 1위에 부상했습니다. 세계 1위에 부상을 했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여러 가지 이런 뭐 조건들이 부합돼서 생겨난 결과겠죠? 사실 이제 그 일본이 비트코인 거래량 세계 1위의 부상을 하고 대한민국도 아직 강국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김진아 대표님을 사실은 제가 이제 비트코인 사업에 들어오게 된 게 김진아 대표님께서 강연하시는 2013년도의 모습을 보고 이게 사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들어왔어요. 사실은 스승님이세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갑자기 그 생겨난 이런 많은 거래량들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비트코인 쪽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14년부터 뭐 코빗부터 빗썸, 코인원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그 당시에 아무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 겨울에 그 컨퍼런스에서도 정말 저희끼리 이거는 맞는 정의야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더 일본을 앞지를 수 있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요. 전 세계는 대한민국으로 몰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오히려 내에서 그런 세계적인 흐름들을 더 튕겨내는 추세가 아닌가. 그 반사 이익이 결국에는 일본으로 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에서도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거래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규정을 한다라는 게 좀 말이 되는 건가요? 네. 베트남이 원래 좀 환율을 강하게 통제하는 맞습니다. 국가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고정 환율제 하고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앞에서 말했던 국가들 중에 상당 뭐 일본도 한때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었고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도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우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우리 상남자께서 또 이제 상천재인 또 비탈릭 부테린이랑 전격적으로 만나면서 또 굉장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모스크바시에서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뭐 시민 투표 시스템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베트남이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많이 빠르게 이제 발전하는 국가
성장하는 국가인데 저는 곧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방송 끝나고 오후에 잠깐 하는 건의 미팅이 있는데 네. 그 미팅 자체가 베트남에서 이제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 관련한 미팅이라서 베트남도 이게 이제 그 지금은 어떻게 밴이나 셧다운을 시켰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하게 받아들이는 방향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비트코인으로 좀 생활이 100%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약간 글쎄요. 좀, 예. 근데 뭐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요. 제가 네. 2월 달에 도쿄 갈 건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예, 자, 그럼 알아보시면 도쿄 감사하겠습니다. 다녀와서 또 코인 네. 넘버 원에서 알려주시는 건가요? 가능한 건지 아닌지? 감사합니다. 꼭 네. 봐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철저한 이게 기득권이죠. 또 말이 예. 되는 이야기인가요? 어떤 그러니까 사실은 건가요? 그 되게 비트코인 업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에 계신 분들 관련 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비트코인 스스로 한 번도 우리는 화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사람들이 그 가치를 부여해줬고 그게 지불 교환 수단의 가치로 사람들이 부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하고 있지 우리는 화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들은 우리를 화폐로 보고 위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러나 이제 한국은행이나 이쪽도 그 한국은행이나 어떤 중앙기관도 블록체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예.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네. 윤송아 제 아내가 될 수 없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윤송아 씨는 예, 저한테 뭐 청원도 하지 않으셨고 뭐 전혀 관심이 없으신데 제가 갑자기 나서서 윤송아 제 아내가 될 수 없어. 아, 갑자기 네, 뭐. 확 와닿는 네, 것 뭐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네. 설명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언제나 심플하네요. 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네. 화폐로 인정해달라 이런 게 없고 이거는 정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특히 글로벌 단위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오직 한국은행에 요청한 거는 빨리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처럼 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법정화폐를 발행하는 그런 기술들과 연구들을 빨리 하자.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지 뭐 예. 죄송합니다. 네, 바로 11월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빗썸 사상 초유 암호화폐 법적 분쟁. 아, 큰 짐바브웨 쿠데타 혼란 속 비트코인 급증 13,000달러까지 돌파했습니다. 가상화폐 열풍에 칼든 정부, CME 선물 거래 등장에 기대감. 이렇게 있습니다. 이야, 정말 많은 일들이 12월 있었네요. 엄청났죠. 네, 엄청 저는 개인적으로 났습니다. 빗썸 사상 측의 암호화폐 법적 분쟁 이 부분이 굉장한 사건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제 그 빗썸 이런 그 분명히 거래소가 잘못한 부분은 100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빠르게 성장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이 중심에 있고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 기반의 이런 회사들이 그 중심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도 사실 올바르고 바르게 해결하다 보면은 오히려 전 세계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 한국으로 배우러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반면교사로 생각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12월의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심각, 과매수 주의보, 암호화폐 자율 규제안 보다 강화된 가상 계좌 의무화,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기극 논란, 암호화폐 열풍이 가즈아 신조어도 등장. 가자가 가자 이겁니다. 네, 가자! 그건가요? 뭐 이런 느낌. 12월에 이런 현상들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근데 사실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제 한국에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이 비싸게 거래되는 것들인데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좀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좀 시스템과 자정 기능을 믿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한때 뭐 35%까지 벌어졌다가 최근에는 뭐 한 또 3% 이내까지 줄어들기도 했고요. 이런 차이가 있으면은 시장에서 그걸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약간 평형 상태로 또 만들어주는 게 있고요. 그런 것들이 또 CME에서 아까 12월 달에 이제 선물이 CME에서 얼마 전에 18일 날부터 거래가 됐죠. 그런 것들도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자정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17년도에 정말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있었네요. 2017년 암호화폐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해본다면 뭐가 될까요? 김태원 대표님? 그 저는 병영상수라는 이런 사자성어를 말씀드리고 병영상수. 싶어요. 예, 정말 이 사자성어가 딱 어울리는 시장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아닐까. 사실은 이제 어떤 길을 정해놓고 가기보다는 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 흐르는 방향에 맞춰서 시시각각 정책을 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그래야지 암호화폐 이룰 수 시장이 있다, 아닐까 이거는. 해서 저는 병영상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아 대표님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저는 약간 뭐 좀 가볍게 네. 해보면은 존버 감매, 존버 감매. 그래서 존버하면
달콤함이 온다라고. 사자성어인가요? 원래 고진감래지만. 아하, 근데 오늘 김진아 대표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조만간 아마 백과사전에 올라가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자주 사고 팔고 단타하시는 보다 이 계속 네. 버틴 분들이 사실 더 이득을 본 시장이었어요, 한 해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꼽는다면 아까도 나왔지만 가즈아 만사성. 예. 가자. 가와만사성. 예, 가즈아 만사성 이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거는 좀 씁쓸한 단어기도 하죠. 너무 이렇게 가자 하시면서 그쵸. 정말 가면은 기분이 좋으시고 만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뭐 또 아니면은 되게 이제 또 스트레스 받으시고 근데 내년에는 좀 너무 가자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좀 뭐 멀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018년도 이제 정말 다가오고 있어요. 2018년도에도 암호화폐 시장 이렇게 계속 성장할 것 같나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글쎄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우리 12월 달부터 이제 그 시카고 상품 거래소와 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이제 네. 거래가 됐지 않습니까? 선물 상품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년에 또 나스닥에도 금융 상품이 올라갈 예정이고 또 일본에서도 금융 상품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금융 시장과 이 암호화폐가 만나기 시작한 이 사건들이 내년에는 단순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제도화될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 포인트는 저는 내년 키워드로 삼고 싶은 게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스마트 계약. 그래서 올해 아까 우리가 다 봤지만 아까 여름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단어를 모르던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단어를 알게 됐단 알게 말이죠. 됐죠. 예, 그럼 그 단어를 알게 되신 분들이 더 딥 다이브 해서 그러니까 더 깊숙이 들어가서 알게 될 단어가 아마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 예, 스마트 계약일 거고요. 그것의 지금 상징적인 존재가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의 경쟁자들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이더리움의 경쟁자가 큐텀이고 네. 일본에서 만든 경쟁자가 카르다노의 에이다고 요즘에 많이 거래하시는.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나온 게 이오스인데 내년에 또 굉장히 큰 놈이 옵니다. 그게 이제 테조스라고 해서 올해 ICO 2위를 기록했던 건데요. 그 여러 경쟁자들이 각축전을 벌이면서 저는 스마트 계약이 하나의 우리 주식시장으로 말하자면 테마를 형성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제도권 금융시장과의 결합,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얼마만큼 잘 구현되면서 경쟁 속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것인가 이것이 내년도에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김태현 대표님은 2018년도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뭐 자산 가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말씀들은 이제 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오면서 2017년에는 많은 부작용들도 일어났죠. 과도기도 일어나고 시세 펌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2018년도에는 지금 아까 김진아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장 진입은 기정사실화가 된 부분이고요. 이제 뭐 상반기부터 약간의 문제들은 있겠지만 결국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또 2018년도에 또 국내 암호화폐 규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너무나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거래소들이 아까 우리가 1년 돌아봤지만 좀 네.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문제 없었던 물론 잘하는 거래소들도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거래량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래소들이 내년 한 해는 정부한테 뭐 요구하고 이런 것보다도 스스로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거래소가 이제 금융기관 수준으로 내부 정보를 다 공개해야 됩니다.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코인을 올릴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올리고 많은 정보들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규제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또 투자자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이제 앞으로 가장 좀 우리 김연아 대표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엊그제도 이제 그 아까 4월 달에 해킹을 당했던 거래소가 또 다시 해킹을 당했는데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답답했던 게 아니 4월에 해킹 당한 거래소에 또 여전히 돈을 맡겨둔 분들이 계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넌센스라고 느껴졌고요. 사실은 규제가 존재하고 아무리 사법당국이 존재해도 시장에서 최고의 권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투자자죠. 그렇죠. 소비자들이 갖고 그렇죠, 있는 거고 당연하죠. 그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형성이 잘하는 되는 거죠. 데는 더 잘 되고 못하는 그렇죠. 데는 도태되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투자자들의 진짜 현명하신 생각, 냉철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영식 씨는 2018년도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저는 그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보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코미디언으로 하고 있지만 그 개그맨의 삶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우차사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우차사가 또 생깁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코미디 프로도 생겨요 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만 중심은 잡고 있는 거죠. 네. 언제든지 국민에게 큰 이슈를 몰고 올 수 있는 핵폭풍 같은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잠시 멈출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개그맨의 삶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18년은 저희 이제 코미디언도 더 이제 그 국민의 사랑도 받아야겠지만 2018년도 비트코인이 전 국민의 어떤 그 말씀대로 좀 깊이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좀 더 스마트해지고 좀 뭔가 평준화되어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에 정말 국내 이 법률 규제도 많은 또 비중이 쏠릴 것 같은데, 법률 규제가 앞으로 또 어떻게 돼갈 거로 예상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이라는 게 그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인생을 영위하면서 가장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피해자들 양산을 막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지금 저희 김진아야 대표님을 중심으로 하는 업계에서는 지금 자유 규제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산업을 최대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자정작용을 하고 우리끼리 자유 규제를 내놔서 이 시장을 정화를 시킬게라고 하는 이 양쪽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잘 맞물린다면은 대한민국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올바른 정책과 올바른 시장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월의 이슈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아직도 코리안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지금 심각한데 좀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0%가량 차이가 나나요? 요즘에 어제 오늘 다시 벌어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또 누군가가 그 차익을 이익으로 실현하려는 흐름 때문에 또 이렇게 다시 평형 상태, 우리가 이퀄리브리엄이라고 부르는 그런 네. 물이 이렇게 차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저는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도 되게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인위적으로 사실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행사를 빼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대받는 주목을 받았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 세계가 암호화폐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사우스 코리아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뜻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효과라고 한국을 좀 몰랐던 나라들도 사실 알리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아요? 네. 외신에 많이 보도됐죠. 예. 와사비 프리미엄은 없나요? 그러게요. 와사비 프리미엄 생길까요? 그리고 또 CME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시작이 되면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까라는 것에 많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서서히 변하고 있는 것 같은 네, 움직임인가요? 저는 그 CME의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되는 걸 보면서 한국과 미국의 시스템의 차이를 절감했는데요. 근데 한국은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아까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비이성적이라고 보고 비정상이라고 본다면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네. 말로써 이거 비정상적이고 막 이렇게 경고하고 막 이러면서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뭔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은 그게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되면 금융시장, 선물 거래 시장 시스템을 통해서 원래 선물의 시장이 생기면은 약간 그런 것들을 견제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숏 포지션,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 현물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은 정부가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려고 비정상 정상화 말하던 분이 지금 저기 503호 번호 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시장 시스템을 통해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니까 점점점 더 시스템적인 강국이 돼가는 것 같아요. 예. 선물 시장의 의미는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기득권층들이 말했던 그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옵션들이 너무나 그들한테 미안하게도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심해. 그래서 자산 가치를 보일 수 없어. 라고 했지만 선물 시장으로 이미 들어가면서 이제 그렇죠. 오히려 더 가격의 이런 변동폭이 좀 작아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들의 이제 논리는 거의 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연히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이 중국의 그 북부인이 그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소문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예, 어떤 예. 소문 들었냐면 중국에서 그 2013년도부터 인민은행이 그 암호화폐를 개발한다고도 했잖아요. 되게 친환경적인 정책을 갖고 있었는데 중국이 셧다운하게 된다는 소문에는 뭐 소문들은 되게 많습니다. 뭐 중국의 서열 6, 7위 정도 되는 그 되게 이 권력가의 이 부인이 ICO에 잘못 투자했다가 엄청 손해를 봐가지고 중국 정부가 화가 났다더라. 이런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예. 거군요. 네, 지금 채팅방에 보니까 국내에도 선물 시장이 열릴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국내 선물 시장 검토가 되고 있었습니다. 뭐 이제 거기에 대한 이런 설명회도 있었는데 그게 설명 자체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선물 거래 시장은 이제 내년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조금 그러니까 또 지금 대한민국 선물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네요. 전 세계적인 흐름은 우리도 빨리 좀 뭔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정부가 빨리 정확한 입장을 발표해야지 선물 시장도 열리고 그 밖에 다른 은행에서도 또 다른 지금 금융회사에서도 좀 움직임이 일어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증권회사들이 준비 중이었던 시카고 선물 시장의 그런 상품을 중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금융회사들도 해외 탑 리딩 뱅크들처럼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또 뭐 실험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지금은 그냥 몇몇 거래소들의 시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은 이 기술, 그다음에 이 암호화폐에 직접 뛰어들면서 탐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기관들의 참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앞으로 경쟁에서 뒤처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선물 거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금 그렇죠. 상태인가요? 우리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이것을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시카고에 반대 매매를 하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 손해를 약간 메꿀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런 길들이 완전 봉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채팅방에 또 초롬님께서 비트코인이 내년 시장의 위험 요소가 될 거라고 하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냐고 이런 얘기 물으세요. 많이 있거든요, 진짜로. 네. 실제로. 위험 요소가 많이 있을 위험 것이다, 요소. 내년 시장에. 네. 연초에 뭐 분위기가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하시는 분이 많이 비트코인 계시는데. 시장이 내년에 안 좋을 것이다, 위기가 네. 있을 것이다라는 네. 얘기는 1년 전쯤에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늘 네. 있는 항상 이야기인가요? 그냥 네, 뭐 네. 대세였고요, 그리고 뭐 그게. 이제 예. 근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불안감들이 다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근데 비트코인의 내재적인 어떤 위험 요소는 오히려 작년보다 덜하다. 근데 이제 외부적인 요인들, 뭐 정부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물론. 근데 작년 이맘때는 비트코인의 분열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더 많이 됐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어떠한 거래소는 또 이렇게 초기 자본이 100만 원으로 시작했다는 데도 있고 해서 정부가 어떤 자산이 이 정도 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적절한 규제안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오히려 고객 입장에서는 좀 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규제들이. 왜냐하면 위험 요소들을 조금 줄여주는 것 같아서. 그렇죠, 좀 막아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일례로는 이제 이번에 그 김진아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자유규제안에서 자기 자본을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는 스타트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유비 거래소 사건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이제 일반적인 스타트업에 진출을 위해서 또 다른 투자 기관들이나 유수의 기관들이 이제는 암호화폐 가능성을 보시고 이런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육성하셔서 그 규제 안으로 넣어주시는 게 아마 이 시장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대표님께서는 지금 자율 규제안을 만드셨는데 뭐에 중점을 두고 만드신 건가요? 예, 말 그대로 이제 자율 규제안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들. 그래서 가장 중점을 둔 것들은 이제 고객의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만큼 이거 관리를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잘해야 된다가 기준이고요. 그래서 단적으로는 고객이 맡긴 거래를 하려고 맡긴 원화 예치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심지어는 금융기관 명의로 예치한다든지 아니면 거래소 명의로 예치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이걸 감시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쓰지 못하게 그리고 막 암호화폐도 고객들이 이제 매도하려고 맡긴 혹은 매수해서 사놓고 맡긴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요번에 우리 그 거래소 해킹 사건에서도 보셨지만 4월 달에 이 거래소가 콜드 스토리지로 분리를 안 해놨습니다. 콜드 네. 스토리지는 인터넷에 다 연결이 끊긴 스토리지인데 그래서 당했고 요번에는 이 핫 월렛에 고객들의 입출금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핫 월렛의 보안을 등한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율규제안만 잘 지키는 거래소만 선택을 하셔도 아마 굉장히 지금보다는 안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 선택하는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뭐 앞으로 이제 자율규제안 준수 여부를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공표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율규제안과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래소들은 뭐 마크 같은 것들을 우리 뭐 KS 마크, 뉴 디자인 마크 뭐 이런 것처럼 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시스템도 그러면 조금 안전하겠다. 편리할 것 같아요. 네, 일반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결정적으로는 이런 자율규제 정도도 지키지 않는 거래소들은 은행들이 입출금 막아버리고. 그 시스템을 다 막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소비자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내년도에는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나 모든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과 무관하게 잘 지켜져야 되겠죠. 아,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의 감시 그리고 거래소들의 보다 사회적 책임을 느끼는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또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뭐냐면 저희가 그 강남에 있는데 나가면 발레 파킹이라는 걸 맡기지 않습니까? 발레 파킹을 맡기면 고급차 같은 경우는 거기 그 직원들이 한 번씩 타본대요. 한 바퀴씩 맡겨놨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키로수를 찍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도 불안하니까. 왜냐면 타고 어딜 가버리잖아요. 어디다 대준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말씀대로 아까 고객의 돈을 잘 보관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게 굉장히 관건이다. 뭐 이런 고객 차네요, 그거는. 그치, 고객차, 비싼 차. 네. 그렇다면 지금 그 자율 규제안 어떠한 내용인지 찾아볼 수 있는 데는 어디일까요? 그거를 저희가 빨리 인터넷상에서 네. 빨리 찾아보실 수 있고 네.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네이버에서 이제 그 블록체인 협회 자유규제안을 찾아보시면 뉴스상에는 이제 대략적인 내용들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법률 문서처럼 되게 보기 어려우셔가지고 직접 그걸 보시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자유규제안이 그냥 업계에서 준비한 하나의 페이퍼가 아니고요. 법률 검토와 타당성 검토를 이미 끝낸 그 자유규제안이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법률 통과를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규제안이고 곧 있으면 일반인들이 조금 더 보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좀 심플화된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거래소들은 이렇게 자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뭐 저희 웹툰으로 하나 만들까요? 좋은 것 같아요. 뭐 인포그래픽으로 만들든지. 아니 아까부터 전기세 얘기 자꾸 나오는데 네네. 비트코인 채굴로 전기세가 직접 오를 가능성이 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국가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마음에 안 든다, 암호화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기세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전기세를 비트코인 잡자고 전기세를 올리는 거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당연하죠.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전기세를 쓰는 방식을 우리가 POW라고 하는데요. POW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POS라고 해서 전기세나 컴퓨팅 파워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점점점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 이슈가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희가 오늘 2017년도 암호화폐 시장을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말 이게 한 해 다 일어났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건, 사고 그리고 또 좋은 소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해 그 해를 돌이켜보는 사자성어를 이렇게 구수신문에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2017년은 파사 현장이라고 합니다. 사악함을 파하고 올바름을 드러낸다라는 뜻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에도 정말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각 개발자 분들과 기관 대표님들 올바른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그럼 한마디씩 화이팅의 메시지를 남겨볼까요? 김태원 대표님부터. 네. 먼저 2017년도 다사다난했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도 이제 그 여러분들의 그 이런 자산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그 미래가 항상 이런 암호화폐의 미래처럼 밝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말씀? 저는 윤성아 씨랑 결혼할 생각이 없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암호화폐가 제가 약간 메신저 역할을 해왔는데요. 계속 그런 역할들 충실히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보다 많은 분들이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기반 산업들을 좀 많이 저희 협회에서 좀 이렇게 발굴하는 그런 역할들을 내년에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다 같이 코인 넘버원 외치면서 마칠까요? 코인 넘버 원! 다음 주에 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